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통찰을 정리해드리는 매일 공부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신 분인데 짐 로저스라는 유명한 그 투자가가 있죠. 북한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 통일 한국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이런 얘기로 우리의 귀를 이렇게 솔깃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5월 정도에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라는 책을 집필을 했고, 최근에도 이제 책을 또 우리 한국에 관련된 책을 또 내셨어요. 그 책도 이제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서머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국과 이제 일본의 미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도 나오고 미국도 나오고 이렇게 투자에 관련된 일반적인 것도 나오지만, 책의 주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일본에 관련된 부분이 많고, 거기에 대비를 해서 우리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듣기 좋은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이제 어떻게 대비를 했냐면, 한국은 향후 10년, 20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그 나라로 변모한다. 역사상 그 유례가 없는 기회의 땅으로 세계사의 이제 전면에 등장한다. 아주 단어들이 세죠, 그죠? 근데 반면에 일본은 그 50년 내에 국가의 존폐를 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일본의 문제, 그리고 물론 이제 짐 로저스 개인은 일본을 또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기에서 일본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그런 내용도 함께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서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투자자로 불리기보다는 역사가로 불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고, 실제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제 역사를 전공을 하셨죠. 역사를 바탕으로 한 그런 투자로 큰 성공을 일군 그런 투자가로도 유명하시죠. 어떤 이야기를 써놨냐면, 역사는 리듬을 타듯이 형태를 바꾸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이 되는데 똑같이 반복되는 건 아니고, 어떤 리듬을 타듯이 형태를 이제 조금씩 바꾸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나라가 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통일된 한반도를 보고 싶다. 그 안에서 용솟음칠 기회와 환호의 소리들을 듣고 싶다. 또 표현들이 세죠, 그죠? 용솟음칠 기회와 환호의 소리들. 앞으로 내 삶이 얼마나 나를 기다려줄지 모르겠다. 고령이시잖아요. 생각보다 그날이 빨리 오더라도 아쉽지는 않을 것이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들은 일어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걸 즐길 것이기에 선인들이 그러했고 역사를 살아간, 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또 서문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이렇게 귀에 솔깃하고 기분 좋은 얘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데, 과연 이 짐 로저스라는 투자가를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세계 3대 투자자 이런 거야 이제 만드는 얘기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인지 한번. 자, 기존에 이제 이분이 예견했던, 이분의 통찰로 예견했던 사항들이 이제 적중한 일들, 어떤 일들이 있냐면,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을 했죠. 그래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어마어마한 큰일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유 쟤 왜 불렀어,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이 터졌고, 중국의 부상도 예견을 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것도 예견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주위에서 이제 미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그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상당히 그 모욕적인 일로 받아들여 줄 수도 있죠. 그죠? 국가의 어떤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당시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굉장히 그 저질스러운 전화통화 이런 녹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끝났다, 선거는 끝났다 했고, 힐러리가 그냥 당선되는 걸로, 누구나 다 그때는 힐러리가 당선되는 거로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일날 전 세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예견을 했고,
북한의 개방도 예견을 했어요. 2016년부터 일본에 가서 세미나 할 때도 이제 북한을 주목해라 계속 북한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수상하다, 간첩 아니야? 왜 북한 얘기를 자꾸 저렇게 하냐, 그 정도로 이제 오해를 받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이제 실제로 국제사회에 이제 개방을 위해서 나왔죠. 아직 이제 북미 회담이 결렬돼서 전진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분이 이제 조지 소로스하고 퀀텀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10년 새에 4200%의 수익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뭔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아닐까. 그리고 짐 로저스가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이해를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항이 있는데, 젊은 시절부터 해서 두 번의 세계 여행을 간 거야. 세계 일주 여행을. 첫 번째는 오토바이를 타고 16만 킬로미터를 막 6대륙 52개국.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오토바이 여행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벤츠를 따고 24만 킬로를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한 10개월 정도 그냥 세계 일주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정도 이렇게 다녀와도 이렇게 이 사물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뭐 언론을 통한 뉴스라든가 TV를 통한 어떤 뉴스 같은 걸 접할 때, 야, 저건 뭐 굉장히 그 왜곡돼 있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실제가 저렇지 않은데 저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예들을 상당히 많이 겪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인도에서 뭐 성폭행, 이런 외국인에 대한 이런 사건이 생겼죠. 물론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지만, 사람들이, 언론은, 인도는 원래 다, 인도 어디를 가도 저렇게 위험한 나라처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상당히 이상하죠. 저같이 이제 직접 그곳을 경험하고 다녀온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치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하면 그냥 오로지 그냥 북한과 군사대치, 오로지 그거 하나만 뭐 생각하고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죠. 근데 이분은 이렇게 세계를 샅샅이, 이렇게 많은 곳들을 샅샅이 여행한 분은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그래서 이분의 어떤 통찰이나 예지력을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항만으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오는데, 왜 이제 그러면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성장하는가? 짐 로저스의 견해는 이거예요. 첫째는 북한이죠. 북한 문제. 한국과 북한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기 때문에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보는 거고, 둘째는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는 더 개방적이고, 일본은 좀 폐쇄성이 있잖아요. 셋째는 이 책 전체에서 사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출산 고령화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북한 이슈가 없다면 미래에 비전이 없다, 이런 얘기를 써요. 근데 왜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건 뭐 비전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북한이 그걸 상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이 있고, 또 북한으로 인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인데 그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거, 이민도 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답이 없다, 일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통일이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통일이라고 하면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통일이란 단어보다는 경제 통합, 그런 단어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통합과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그 정도를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통일 자체만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무거우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 통합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재벌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짐 로저스가 전 세계를 둘러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재벌의 이렇게 특정 5개 기업의 경제력이 집중된 나라는 없다는 거야. 시가총액 50% 이상을 다 갖고 있고, 또 상위 30개사 중에 25개사가 재벌이고. 근데 재벌이라는 게 물론 단점도 많은데,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단점이 90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도 이제 장점이 10이 있는 것이고, 재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빠른 의사결정. 물론 짐 로저스가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한 얘기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장점이 되겠죠. 빠른 의사결정과 추진력. 그래서 짐 로저스는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 만족을 모르고 그래서 다시 경쟁에 나선다는 거죠. 재벌이 경쟁에 나서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좋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제 앞으로의 세기는 이제 아시아의 세기다. 이걸 미리 이제 예견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어요. 다 이사를 하신 거죠. 이유는 자녀들에게 이제 중국어를 거의 모국어 수준으로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마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한에서 온 젊은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뭐 개방을 예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은 인재를 북한에서 싱가포르나 중국에 파견해서 기업, 뭐 자본주의, 어떤 소유권, 주식시장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개방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도자인 뭐 기업을 분석할 때도 항상 그 기업의 리더를 보니까 북한을 볼 때도 북한의 리더를 보겠죠. 김정은이라는 리더가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보냈다는 거, 인간에 대한 이해 면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관료들이 또 지금 장관들이 젊은 시절에 베이징, 상해, 모스크바에서 주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시들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근데 이게 평양은 뭐 늘 고만고만한 모습이고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극을 느낄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북한의 변화를 또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로 인해서 이제 경제 통합으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적어놨는데, 관광업, 이건 물론 외국인 관광업도 있겠지만 남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관광을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뭐 대한항공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물류업, 의류업, 북한에 이제 그 아주 저렴한 그 고급 노동 인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류업, 전력, 컴퓨터, 농업, 광업, 자원이 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분이 이제 2번이나 이제 북한을 가봤는데, 북한에는 의자도 전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그냥 모든 한국 기업이 다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또 통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가 좋고 굳세고 강인한 대통령이다. 하지만 최근의 행보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미국에 굴복할까봐 걱정된다. 만약 한국이 미국에 굴복한다면 한반도는 대혼란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다른 설명이 없어요. 뜬금없이 미국에 굴복한다면 한반도는 대혼란에 빠지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미국이 이제 속내는 그런 거죠. 기존에 어땠습니까? 항상 북한을 적으로 만들어서 무기를 판매하는 거죠. 미국이란 사회는 군산 복합체잖아요. 무기 판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이 적이야.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도 무기 사고 일본도 무기 사고, 그죠? 또 미국의 어떤 그 군수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에 대한 명분도 되는 거죠. 북한이 좀 위험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견제. 지금은 이제 대만은 뭔가 그런 선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남중국해 정도. 그리고 이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선이 한반도잖아요. 그런 면에서 짐 로저스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공간으로 한반도 전쟁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남북의 경제통합이나 어떤 이런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일본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계속 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미국도 또 일본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국제정세를 읽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무슨 연설에서 제가 들었던 내용인데,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 미국의 어떤 눈에 벗어나서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처럼 이제 무역 중심 국가에서. 하지만 중요한 건 한반도에서 죽고 사는 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미 회담이 교착인데 별 비전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것보다는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까, 한반도에서 죽고 사는 건 우리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뭔가 정부에서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미국의 제재 같은 건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일본 경제 몰락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돼요. 일본이 80년대 그 세계 경제의 슈퍼스타였죠, 그죠? 그 미국에서 어떡합니까? 도저히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일로 와라. 그래서 G5 이제 재무장관 회담을 해서 일본 엔화의 가치를 2배를 절상하는 거죠.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1200원짜리 달러 환율이 2400원이 되는 거예요.
황당한 일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일본 적자가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막 부동산이 이제 갑자기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돈이 이제 기업들이고 뭐고 이제 부동산 사서 이제 거기서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또 부르는 거죠. 재무장관 G5에서 일본 소비 진작해. 그래야지 니네들이 미국 물건 쓸 거 아니야. 그렇게 부동산 거품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금리를 못 올리고 소비를 진작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그렇게 하라니까 또 금리를 낮추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거기서 이제 버블이 그냥 꽝 하고 붕괴됐죠. 지금까지도 저렇게 지금 짐 로저스가 일본은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다 거기서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당시에 그 제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어하면서 좀 제재를 받더라도 그렇게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이런 사례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손해 보고 제재를 어느 정도 받더라도 버티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지금 경제 번영이고 지금 뭐 경제 통합이고 뭐 매력적인 나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 없는 나라 평화가 중요한 거죠. 이런 전쟁이라는 게 발생하면 그냥 다 끝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통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짐 로저스가 일본에 대해서 평가죠. 일본을 떠나라. 만약 내가 지금 일본에 사는 10살짜리 아이라면 AK 소총을 구입하거나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끔찍하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이 없다는 거야. 그 얘기가 뭐냐면 계속 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짐 로저스라는 역사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심플한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하다는 얘기가 있죠.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망하고 조만간 이제 전 세계적인 아마 경제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국가들이 빚이 많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빚이 많은 나라들이 번영한 건 역사적으로 그건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한 거예요. 일본에 대한 얘기도 심플하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뭘 할 수 있냐.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이민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과거에 번영한 제국들이 뭡니까? 이민족의 관용적인 제국들이 번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이민자를 받지 않으면 그냥 큰 문제가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역사가 말해주는 아주 명백한 사실인데 가나, 버마, 에티오피아 지금 우리가 보기엔 되게 우습게 보는 나라들이죠. 당시에는 엄청나게 잘 살던 나라. 근데 잘 사니까 문을 닫아 거는 거야. 야, 가나만을 위한 국가를 유지하겠다. 바로 그냥 몇 년 되지 않아서 폭망하는 거죠. 버마도 마찬가지고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과거 명나라 때 뭐 정화의 뭐 그 세계 원정도 하고 그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 벌써 중국인들이 거기 있었대요. 있었는데 뭐에 중국 걸어 잠근 거죠. 이거 신대륙이고 뭐 필요 없어. 나가지 마. 배도 다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아편전쟁 같은 참담한 그런 전쟁도 겪고 아주 전 세계 국가의 놀이터가 돼버렸잖아요, 중국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민에 관용적이었을 때는 아주 나라가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또 굉장히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죠. 그런 면에서도 또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민자가 필요하고 이민자 늘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 남북 경제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죠. 이민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처럼 그 저숙련 노동자들의 유입보다 보통 보면은 이제 뭐 유학 후 이민이라는 제도, 뭐 캐나다나 이런 데, 호주 이런 데 많이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유학 후 이민. 어느 정도 경제적 수준이 있으면서 와서 유학이니까 언어도 익히면서 우리 사회에 동화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기술 이민. 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심플하잖아요, 그죠? 네, 심플한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뭐 답이 없죠. 어떻게 이걸 공동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이 나오더라고요. 빈부격차 양극화가 요즘에 심한 문제잖아요. 자본주의가 이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이런 얘기인데, 짐 로저스 얘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500년 전만 해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했다는 거예요. 부자가 그냥 아예 모든 것을 독차지했다는 거죠.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어떤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리는 메커니즘에서 자본주의보다 뛰어난 시스템을 생각해낸 사람은 없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띵 했습니다. 왜냐? 우리 자본주의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양극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그런 거죠. 과거 뭐 조선시대 지금과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더 심했겠죠. 그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부상인데 짐 로저스는 그냥 자연스럽게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별 인력의 문제예요. 인력. 결국에 지금 사람의 문제죠, 그죠? 예. 저출산, 출산형 사람의 문제. 이것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중국은 해마다 미국의 10배, 일본의 15배나 되는 엔지니어를 배출합니다. 과학기술, 공학, 수학 계열 학부를 졸업한 학생 수도 미국의 8배, 일본의 24배. 그러니까 특허 출원 건수도 미국, 일본의 4배라는 거예요. 이건 시간의 문제라는 거죠. 차이나 리스크는 미국,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출산율을 낮춘 거. 이게 이제 문제고, 과거에 이제 빚이 없었는데 지금 빚을 많이 이제 계속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채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 중국의 부상을 얘기하면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게 뭐냐면 엔지니어를 많이 육성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저도 이제 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좀 아쉬운 거죠.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개별적인 독서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차라리 코딩 같은 거라도 좀 배워놨으면 얼마나 유용할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적으로 대학의 어떤 정원들도 뭐 완만하게라도, 지금 어차피 뭐 교수진도 있고 다 이게 있으니까 완만하게라도 이렇게 좀 변화를,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정시, 수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전공하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세워나가서 이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아주 심플합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아는 분야라면 그 분야의 뉴스 같은 것에 대해서도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내가 쓰는 물건인데 이 물건이 효용성이 있네, 내가 오래 써본 것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고 써보니 괜찮네, 이 기업 괜찮겠네, 뭐 이런 식의 거대한 시크릿, 비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사탕수수에 대해서 50년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50년이나 투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는 분야를 투자하고, 물론 남들이 모르는 것을 투자하라는데 그거를 우리가 또 아는 수준까지 되려면 일반인들이 무슨 하루 종일 투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 로저스가 이제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외국어를 배우라고 권하고 싶다. 내 인생에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젊은 시절 외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이다. 언어를 하나라도 많이 알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내용이 극적으로 달라진다. 제가 요 전에 20대에 꼭 해야 될 2가지라는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 2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영어를 알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최소 10,000배 이상 된다고 하죠. 한국어로 쓰여진 지식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영어로 쓰여진 지식, 그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특히 해외 시장에 의존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이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외국어를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일본인이라면 한국어를 배워라 이런 얘기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면 한국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자극적인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지금 아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회담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하지만 도도한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 로저스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고, 통일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제통합, 윈윈 이런 개념으로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그런 역사의 어떤 물길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거든요. 나중에 짐 로저스 새로 나온 신간도 또 준비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